저는 1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 돈은 제 텅 빈 옆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 넓고 화려한 집은 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감옥이었습니다.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 상태를 보고서로 만들었고 가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 외로움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태도는 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됐다. 입맛이 없어. 100억이 있어도 밥 한 술 편히 넘길 사람이 없구나. 그날도 식사를 거부하고 홀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을 돕게 된 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앉으시오. 저는 다른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식단이나 혈압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저는 회장님 댁 정원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 창가에 보이는 감나무요. 그 감나무를 봤소? 네.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두셨더라고요. 아마 새들을 위한 배려이거나 겨울 풍경을 남기고 싶으신 회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감나무는 사실 돌아간 내 아내가 좋아했지. 아름다운 기억이네요. 10년 동안 아무도 제 속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선생은 제가 감추고 싶었던 혹은 잊고 살았던 아내와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고맙소. 나 정말 외로웠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건강뿐 아니라 회장님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할 겁니다. 저는 박 선생을 만난 뒤로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삶의 이유를 되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정원에서 함께 햇볕을 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행복한 기억을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해준 호박죽을 먹고 같이 이 정원을 거닐던 그날들. 그게 가장 행복했지. 이제는 박 선생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도 꽤 괜찮소. 저는 회장님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고맙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건 박 선생이 처음이요. 그녀의 존재는 100억의 재산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한 돌봄 이상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상은 박수진 선생이 오신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벽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녀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보호사들처럼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진심으로 저의 오늘 하루를 궁금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회장님은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제가 와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물론이요. 박 선생이 오신 후로 이 집 공기까지 달라진 것 같소. 저는 회장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이게 제 일의 보람이지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돈 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저의 행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최고급 명품 옷장에서 꺼낸 수많은 목도리보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투박한 온기가 저에게는 1000배, 10,000배 더 소중했습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거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가끔 혼자 뜨개질하는 게 취미입니다. 회장님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10년 만에 제 가슴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저는 박 선생을 보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소. 회장님. 아마 황당하게 들리겠지요. 75세 노인이 23살이나 어린 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내 마지막 생의 온기를 박 선생에게서 찾았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을 돌봐드리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라는 사회적 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 선생. 나는 박 선생에게 돈 한 푼도 바라지 않소. 아니,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피하지는 마시오. 회장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 순수함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온기를 놓친다면 저는 다시 차가운 고독 속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선생. 저는 100억이 아니라 박 선생의 마음을 사고 싶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겠소? 저는 며칠 동안 답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던진 용기 있는 고백이 그녀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결심한 듯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저 회장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이요, 박 선생? 기쁨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재산에 일절 욕심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자녀분들과 갈등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100억 자산가에게서 돈이 아닌 마음을 택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재산은 이미 정해진 곳으로 갈 것이오. 나는 오직 박 선생, 당신만 있으면 돼오. 그렇게 저희의 마지막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순수한 사랑이 곧 닥쳐올 재산 갈등의 폭풍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귀신같이 저와 박 선생의 관계를 알아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가족들의 효심을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장남 상철과 장녀 미영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떳떳하게 박 선생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아비의 외로움, 이제는 덜었으니 안심해도 좋다. 이분은 박수진 선생이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회장님을 정성껏 보살피겠습니다. 상철은 제 소개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미영은 노골적으로 박 선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축복이 아니라 경계심과 적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예요? 보살피겠다니? 요양보호사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상철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박 선생은 이제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너희 새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새어머니요? 미영이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분이 몇 살이에요? 아버지는 75세고 이분은 저희보다 겨우 몇 살 많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이 통해요? 상철이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죄송하지만 박수진 씨, 아버지께서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상철아, 예의를 지켜라. 아버지,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노후예요. 누가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100억 노인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수군거릴 겁니다. 꽃뱀이라니. 제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수진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에 일절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미영이 박 선생의 말을 끊습니다. 욕심이 없다니 지나가는 게도 웃겠네요. 요양보호사 주제에 100억 자산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결혼하려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저희 재산에 손 뗄 생각 마세요. 미영아, 내가 감히 어디서.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는 상속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결혼하신다면 이분이 법적으로 배우자 지분을 갖게 돼요. 저희 몫이 줄어든다고요. 너희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아비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해. 행복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버지.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일군 저희들의 유산이에요.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진정한 행복은 자녀들에게는 빼앗길지도 모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논리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이기심과 박 선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싸움은 사랑 대 돈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박수진 씨를 인정할 수 없어요. 당장 그만두게 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수진이 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와 함께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충돌 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이기심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장남 상철은 박 선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돈 앞에서 자식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에게 이 만남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철이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상철 씨.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상철이 말을 끊으며 진심이요? 진심의 대가가 100억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나이 차의 만남에서는요. 상철 씨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으세요? 결혼 후에 상속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수 있냐고요. 각서를 쓰지 못한다면 그건 노후를 함께하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유산을 노린 거래입니다.
상철 씨,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회장님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대가로 100억 중 수십억의 지분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아버지의 노력으로 이룬 그 돈을 한 푼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고생해서 일군 저희들의 몫입니다. 저는 회장님께 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철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이쯤 되면 회장님께 이별을 고하는 것이 박수진 씨에게도 이롭습니다. 조용히 떠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엮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아버지 옆에 계신다면요? 저희는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당신이 후견 사기나 노인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당신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100억이 걸린 일인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박 선생은 상철의 잔인하고 노골적인 협박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회장님께 저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드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박 선생,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나는 그 돈보다 박 선생의 마음이 중요하오.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은 저와의 사랑을 지키려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과 미영의 집요한 압박은 사방에서 저를 조여왔습니다. 자녀들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박 선생을 모욕했고 결국 저택의 변호사까지 보내 법적 대응을 운운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저희 재산에 손 떼는 꼴 절대 못 봐요. 저희는 이미 성년 후견인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저희가 재산을 관리해야 해요. 성년 후견인이라니. 너희들이 아비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 자식들의 끝없는 이기심과 재산에 대한 집착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의 마지막 행복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쓰러지기 직전 저를 부축한 것은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즉시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행복하시라고 옆에 있는 것인데 저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 내 마지막 행복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모르겠소. 나는 그저 박 선생과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자식들의 돈 욕심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는 저의 나약함에 스스로 실망했습니다. 제가 쓰러지는 것을 본 박 선생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과의 관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은 며칠 밤을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제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저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안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의 행복과 자신의 존재를 저울질했습니다. 돈을 바라지 않았던 그녀에게 자식들의 협박은 견딜 수 있었지만 저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선생은 제가 쓰러진 후 며칠 동안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를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박 선생? 혹시 자녀들이 또 와서 귀찮게 했소? 걱정 마시오. 내가 이번엔 단단히 혼을 낼 것이오. 아닙니다, 회장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회장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 선생? 농담이 심하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존재가 회장님께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내가 쓰러진 것은 너희 자식들 때문이지 박 선생 때문이 아니오. 회장님께서 아프신 것은 자녀분들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입니다. 제가 없으면 이 갈등도 사라집니다. 저는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행복해지시길 바랐지 고통받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박 선생, 당신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선택했던 사람이요. 이제 와서 이 사랑을 버리겠다는 말이요? 사랑합니다, 회장님. 진심으로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저와의 사랑을 지키려다 회장님께서 병들고 자녀분들과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랑을 놓친다면 저는 다시 예전의 그 고독한 노인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박 선생. 내가 가진 100억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도 있소. 그러니까 제발 곁에 있어 주시오.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회장님, 저 돈에 일절 욕심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위로였으니까요. 그러니 회장님의 그 소중한 재산은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저는 회장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건 없는 진심과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의 희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을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떠남은 저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준 목도리를 조용히 제 옆에 놓아두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은 다시 10년 전의 그 차갑고 텅 빈 감옥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이 떠난 후 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다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저의 마음속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박 선생이 사라지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100억 재산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몫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상철과 미영은 다시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척하며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 상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심과 천박함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의 행복을 짓밟고 저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100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쓰러질 뻔했던 날, 그리고 박 선생이 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그날, 저는 이미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상철과 미영을 다시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님은 왜?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 자녀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공증한 유언장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본인 김만복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 즉 현금,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 총 100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장남 김상철, 장녀 김미영에게는 각 10억 원씩을 증여한다. 이는 법적인 최소 유류분을 웃도는 금액이며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고려한 마지막 배려이다. 나머지 80억 원은 본인이 설립한 노년 외로움 방지 재단에 전액 기부하여 홀로 계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 치료에 사용되도록 한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과 미영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0억 중에 10억씩만 주시겠다니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이 유언은 무효예요. 저희를 속이려는 거죠? 만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이지만 후련한 미소였습니다. 이 유언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변호사를 입회시켜 정식으로 공증한 유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돈.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10억씩만 남아있다. 너희들은 나의 행복보다 그 돈이 중요했지. 너희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너희들의 몫이었던 나머지 재산을 앗아간 것이다. 자녀들은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저의 행복을 짓밟았던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의 사랑이야말로 100억보다 훨씬 귀한 진정한 재산이었다는 것을. 유언장이 공개된 후 저택은 역설적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녀들의 왕래는 끊겼고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유언을 뒤집으려 애썼지만 완벽하게 공증된 유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고요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80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결정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저는 가장 먼저 박 선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닌 마음을 택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떠난 이유는 제가 그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박 선생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이 떠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소. 당신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었고 나의 자식들은 조건부 이기심이었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쫓아낼 100억이라는 장애물은 없어. 나는 이제 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자식들에게도 겨우 최소한의 목만 남겼소. 당신이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소. 박 선생,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100억이 아니라 그저 텅 빈 나의 옆자리뿐이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잃을까 두려워하는 나의 떨리는 마음뿐이요. 나는 당신이 없이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다시 와줄 수 있겠소?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을 보러. 내가 있는 이곳으로. 저는 편지를 그녀의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매일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외로움과 희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 감나무 아래 벤치에서 일어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박수진 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시군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껍데기 노인이요. 박수진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100억이 아니라 회장님의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 남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순수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소, 박 선생.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회장님, 이제 저 때문에 아프지 마세요. 우리 돈 걱정 없이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감나무 아래 벤치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 차가웠던 저의 대저택은 이제 그녀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녀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저는 마지막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김 회장님은 1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가졌지만 그 재산 때문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은 지켜야 할 목표였지만 회장님에게는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돈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 진심을 택한 박수진 선생의 사랑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묻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100억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사람의 온기일까요?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도 없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외로움을 안고 계신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돈과 명예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행복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만이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황혼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